자, 갤럽 조사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44, 또 정권 유지 가능성이 41 해서 정권 교체가 더 3%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뚜렷한 대선 후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실제로 지금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정권 교체가 되어질 거라 보느냐 그러지 않을 거라 보느냐 보면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문가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나 분노, 실망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정권 교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국민의 동당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행태들을 보면 이걸 보고 저자들이 과연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기대로 모이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기대 중에 상당수가 한 60%가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보수 진영이 자체적으로 보수 후보를 만들어서 지금 그를 밀어주려고 하지 않고 윤석열에게 기대치가 모이고 있느냐? 이 부분은요, 국민의 동당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당이 이 문가리 정권과 맞서서 싸워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역전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 상대적 효과, 즉 상대가 내려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올라가는 착시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9일날 수요일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김종인이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또 그 부분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 비판 이야기가 나오니 못하게 한다면 더 비대위원장을 할 수 없다라고 김종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12월 9일은 박근혜가 2016년 12월 9일에 탄핵되어 버렸죠. 국회에서 탄핵 가결된 날입니다. 김종인이 당내 의원들 나의 사과에 대한 여론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을 너무 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장제원이나 배현진 등은 김종인이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사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제 국민의 동당이 청년 국민의 무슨 똥이라는 단체를 출범시키고 축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를 지금 여당이 곧 단독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저는 비상 대기시켜야 된다. 그래서 12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를 통과시킬 거다라고 하는데 김종인이 느닷없이 12월 9일 날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공수처법은 계약이다. 그러니까 공수처 처장을 합의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추천할 수 있게 계약을 하겠다.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다라고 말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예정돼 있는 그 시간에 본인은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과라는 부분은 오히려 문가리가 지금 내임덕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대확산되고 있고 금난이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파동으로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가 전면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 김종인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12월 9일날 죽어도 사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문가리에 대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거란 겁니다. 지금까지 저 국민의 동당은 결정적일 때마다 문가리 정권을 봐주면서 그 정권이 결정적으로 위기에 놓일 때 건져주는 이중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어요.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과는요, 그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를 안 해서 국민의 동당이 저 모양인 게 아니죠.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 못하고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모양이죠. 부동산이 저렇게 난리를 쳐도 부동산 정책 하나를 야당으로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저렇게 지금 이 문 정권이 사기 방역을 해도 그 부분을 제대로 말을 야당 대표로서 김할배가 한 게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금난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정권의 부패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사들로 하여금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그 과정이 금난의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서만 사과하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종인이가 누구보다도 더 센 자세로 문 정권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 싸워오면서 마찬가지로 보수의 비리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은 문 정권의 부패와 비리와 잘못 독재에 대해서는 입을 쳐닫고 있고 협조하면서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사과를 굳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걸로 예상이 된 날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국민들이 저당이 안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가 하면 저당이 정말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국민의 동당은 개헌을 당론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겠다고 집착하는 것이냐? 왜 부동산 정책에서 서민은 없는 것이냐? 왜 코로나가 대확산되는데도 저당이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이 없는 것이냐? 단 한 번이라도 하루에 10만 개씩은 무조건 무료로 검사를 해라. 50만 개의 신속 항체 검사를 하라.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가 왜곡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 코로나에 관한 모든 걸 인정해준 채 코로나의 4차 추경 수십조를 도와줬고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통과시켜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4월달 총선을 졌고 또 지금까지 코로나 독재에 끌려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보다 문가리의 지지와 부정이 0.1% 더 벌어진 결과를 리얼미터가 또 내놨어요. 리얼미터는 일주일에 한 4-5개 이렇게 발표하는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지지율에 지난주 같은 조사의 내용보다 6.4%가 하락한 37.4, 부정은 5.2%가 오른 57.4로 긍정 부정의 차이가 20%로 벌어져 버렸어요. 문가리의 지지율이 일주일 새 6.4% 떨어진 것은 취임 이후에 최대의 수치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 동당이 3.4%가 올라서 31.3, 더불어 거수기당이 4.4%가 떨어져서 29.1로 역전이 되었고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한 부분에는 광주, 전라, 호남 지역에서 14.2%가 떨어졌고 충청에서 13.7%가 떨어졌고 문가리 지지율이요. 민주당도 충청, 호남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더불어 거수기당이 4.3%가 떨어져서 28.2%, 부울, 경남, PK 지역에서는 6.4%가 떨어져서 23.5고 국민의 동당은 지금 PK에서 5%가 올라서 38.5, 서울에도 5%가 올라서 32.2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당이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코로나 대확산에 대한 여론은 좀 작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러니까 문가리가 지금 당황해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코로나 역학조사를 역량을 강화하라 이랬어요. 근데 이 말이 코로나 검사를 많이 하라는 말로는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리고 변창흠이라고 국토부 장관을 바꿨지만은 김현미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껍데기였고 물 밑에서 다 조정해오던 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올렸어요. 검난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10일날 문가리가 윤석열을 자르려고 하겠지만은 그것 또한 장기적인 후유증을 낳고 있을 거고 전월세는 점점 폭등해 가고 있고 자, 코로나의 대확산과 더불어서 연말 장사가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연말 특수, 특히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 호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연말에 장사가 매우 어렵게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버티다 못한 자들이 전부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이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야당이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야당이냐 여당이냐라는 정체성 문제까지 제가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정철과 가깝고 진우와 가깝다면 윤석열은 어느 후보냐? 결국 윤석열이 저렇게 애매하게 시간을 끌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중간쯤에서 정권의 맞선 자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좌우에서 국민의 동당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가세하고 또 좌파에서 비판을 하고 나온 온건한 합리적인 좌파라는 중도층에 있는 자들이 가세하면서 윤석열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게 될 때 정권 교체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서 닥쳤던 개마냥 지붕이만 쳐다보는 격이 벌어질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여당이 무너지는 것과 야당이 지금 외관상으로 득세하는 것과 실제로 그들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부하고 철저하게 정리하고 정말로 이 시점에서 야당이 가져야 될 어떤 비전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순식간에 대선을 내다봐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야당을 국민의 똥을 놓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문 정권에 반대하는 이 나라의 생존, 존립을 걱정하는 세력들을 다 야당의 범주로 봐야 된다. 그렇지만은 친북적이고 그리고 좌파 지향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혁명 21이 여기에 정확한 문 정권을 반대하는 정권 교체로서의 야당의 승리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전과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